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엄선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여기에다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조선일보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 초대해서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시장 전망하고 전략 요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초보 투자자 탈출법 요걸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유튜브 채널 이리온 스튜디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초보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많이 좀 주고 계셔서 그걸 좀 저희도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정보를 있습니다. 잘 드려야 되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이베스트 증권의 유튜브 스타 한 분 계시잖아요. 염승환 부장님. 예. 그분이 아주 되게 쉽게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그분도 같더라고요. 쉽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염블리는 되게 예. 좀 고객들이 궁금한 거를 잘 쉽게 풀어주는 스타일인데 네. 그러니까 저희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말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최대한 저도 그냥 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작년에 이제 주식 투자 인기가 확 들었잖아요. 코로나로 뭐 다 집콕하면서 또 투자를 늘렸는데, 예. 시장에 들어온 지 한 1년쯤 돼서 상승장을 계속 맛봤는데 지금 와서 약간 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아무래도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주식 관련된 책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루들, 그러니까 주식에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던 그루들의 투자의 공통점이 뭘까 이런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한 문장으로 뭐 있나요?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근데 그냥 사면 되면 안 되고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에 왔을 때 그게 좋은 주식이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룹의 공통적인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그거는 좋은 주식은 아니고 나쁜 주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서점을 가면 주식 관련 책이 막 이만큼 있습니다. 많이 코너도 하나 뭐 있고 그렇죠. 많아요. 예, 뭐 많이 나왔어요. 비법 얘기서부터 뭐 인스타부터 이런 데 가면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런 분들 그런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겠죠. 저는 뭐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주위에서 오랫동안 주변에 투자자를 보거나 또 조용히 자기 자본을 확 커가는 분들을 보면 주식을 쌀 때 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IMF 때가 왔었으면 또 주식을 사야지. 금위기가 왔었다면, 정말 코로나가 왔으면 작년이었다면, 앞으로 또 그런 시간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식은 그럴 때만 하고 안 하는 거냐? 그럴 때 사서 오랫동안 들고 가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주식을 갖고서 좋은 주식만 갖고서는 안 되고 그것이 좋은 가격에 있을 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신다면 좀 실수를 줄이게 되는 투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매일매일 뭐 잠 못 이루는 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희일비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일단 그 좋은 주식, 좋은 기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지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주식은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죠. 그럼 매출이 늘어야 될 거고요.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성적표를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미래에 좋아질 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원래 기업이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자면 박사님처럼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드는 생각인데 원래 공부 잘하던 사람들 보면 원래 성적이 좋았던 사람은 계속 좋거든요. 비슷합니다. 기업도. 원래 돈을 많이 벌던 기업은 뭘 해도 잘하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이익과 매출이 느는 기업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걸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죠. 그런 기업이 매우 많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애플 같은 것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대표적이고 테슬라 같은 기업도 그런 혁신 기업들이죠. 네. 그래서 시장을 선점해 가지고 쉽게 말해 해자 같은 벽을 쌓는 또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주의 이익에 대변하는 기업입니다. 뭐 배당 같은 거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미국이 왜 이렇게 증시가 강하냐 물어보면 답변 드리는 게 있어요. 자사주를 많이 사주거든요.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예. 심지어 소각까지 해주면 매우 좋다.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서 없애니까 시장에 있는 주가는 오르게 되는 뭐 미국의 기업들은 예, 그런 일이 빚을 벌어지죠? 내서까지 그걸 해주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매우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컨솔리데이션이라는 현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산업이 파이가 줄어드니까 망하는 거죠. 막. 네. 살아남은 기업들은 굉장히 잔치가 벌어지고 지속 가능한 아까 말했던 이익이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뭐 골판지 업체들도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우리 현재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올해 굉장히 히트를 쳤던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네. 해운 산업이 굉장히 재편되다 보면 남은 기업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지금도 뭐 항공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네 가지 기준을 갖고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 늘고 또 이익을 거기서 마진을 적절한 마진을 확보하는 기업이 제일 좋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러한 조건들에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아 놓으셨다가 그런 기업들이 좀 뭐 괜히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뭐 신문에 어려운 얘기 나와서 주가가 출렁이면 그럴 때 그런 기업들을 사두시면 항상 좋은 기업을 좋은 주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좋은 주식은 뭐 일단 첫 번째 그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러셨고 두 번째 신기술로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 네 번째는 이제 합병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시장이 하나로 이제 묶여지는 망한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찾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건 좋은 주식인 거고 이런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좋은 주식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또 피해야 될 좀 주식들도 있지 않나요? 대표적인 게 돈 못 버는 기업은 피해야 되고요. 요 반대로 완전 반대입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매출은 엄청 나오는데 이익은 안 나와요. 한두 번이지. 이게 반복되면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항상 쫓아가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제품이 나와서 그 시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그 비슷한 산업에 들어왔는데 후발주자가 되면 더 나눠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나오거나 주주 정책 하나도 안 취하고 주주하고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진이 그렇게 좀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되게 피하셔야 됩니다. 사실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정성적 리스크도 매우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걸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 좀 추가적으로 좀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싼 주식이랑 싸구려 주식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주식과 아까 뭐 싸구려. 좋은 기업이 좀 싸져 있을 때 그래서 백화점에서 뭐 세일 기간에 뭐 좋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뭐 백화점과 시장의 차이가 뭐 차별이 아니라 하여튼 여하튼 좀 더 고급진 원료를 재료를 갖고서 좀 비싸게 팔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일 기간에 뭐 세일이라고 해서 싸게 살 판다. 때는 좋은 주식을 좋은 주가에 사는 건데 원래 옆에서 항상 싸구려로 막 대강 만든 걸 파는 거는 그건 싼 거지 그건 싸구려지 싼 주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싸구려 주식을 의외로들 많이들 매매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밈 주식 열풍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선을 갖고 그러니까 보는 미국에서 밈 주식 열풍이 불었는데 약간 싸구려 주식 뭐 페니스탁이라고 하죠. 이 든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사실 그때 밈 주식 할 때 국내 분들도 그거 많이 사시더라고요 또. 뭐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죠. 그건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뭐 트레이딩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돈을 벌 수 있죠. 돈을 못 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어떤 투자를 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지 않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편안한 투자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품질 보증서 같은 게 붙어 있는 주식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주식들도 분명히 좀 세일 기간은 존재한다. 그걸 좀 세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식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사면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파는 것 같아요. 언제 네. 팔아야 되냐. 예. 멋있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팔아야 될 이유 없고 영원히 뭐 보유. 근데 주식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도 하는데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샀을 때 논리가 바뀌었을 때 팔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사서 처음에 손실이 나는 주식은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니더라는 거죠. 처음에 손실이 보통 사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초보 투자자들은 근데 보통 그러면 네. 더 사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 그러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타기 한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되도록이면 올라가는 주식을 쓸 때는 좀 우리가 그 주식을 오히려 팔면 안 되는데 올라가는 주식은 자꾸만 팔게 되고 빠지는 주식은 자꾸만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주위를 보면 이제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많은 소위 투자 관련 심리 책들을 보면 네. 소위 behavioral finance를 빌려가지고 네. 이 얘기를 강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손실 나는 주식보다는 이익이 나는 주식들을 장기간 가져가는 습관을 가져간다면 이게 복리의 효과로 들어가는 그게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파냐보다 손실이 나는 걸 빨리 끊고 그 이익이 남기 시작하고 그러다 하면 10번 시도하다가 걸리는 게 두세 번 있다면 그 주식은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게 손실 나는 것만 생각나요. 머릿속에. 예.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 책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또 이러다 네. 보면 가끔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비싼 것들이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만 올라가도 그듯이 어떤 주식이 밸류가 좀 올라가면서 비싼 밸류에이션을 합류하는 주식들이 보통 나와요. 여러 가지 매출이 성장이 강하게 올라오면서나 이익이 성장이 강하게 따라오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 고점을 넘어가는 주식들은 네.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낫더라.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주식들이 존재했고 꼭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에도 그런 주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오히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주식을 어떤 주식을 고르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좋을지 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보면 이제 일단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서 깜짝 놀라잖아요. 이 정보 속에서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이 그냥 지나가는 소음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어떤 중요한 신호인지 이게 센터장님 뭐 구별하시는 뭐 비법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책 중에 책 말씀을 드렸으면 그런데 우리 PSI라는 지수표를 만든 켄 피셔라는 분이 있어요. 켄 피셔, 예. 그분이 이제 어떤 책에서 Around the Corner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코너를 돌면 드라큘라가 나와서 내 흡혈귀가 날 물어뜯을 것 같지만 그런 의미에서 드라큘라는 보통 화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노이즈가 되는 가능성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주가가 올라 있을 때는 경제 지표가 좋았을 때가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순간일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노이즈라기보다는 어떤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주가 관련된 데이터들은 후행적으로 쫓아가지는 경향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데이터를 좀 해석하는 습관을 좀 명료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가 좋아진다 하면 우리가 뭐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지냐, 전월비로 좋아지냐 어떤 증가율 데이터가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뭐 PSR은 PER은 P와 프라이스와 어닝의 비율일 거고 뭐 이런 데이터들 상대 비교 데이터는 사실 절대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서베이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문지 조사니까 좀 과거의 특정 내용을 정확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데이터마다 가진 특징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죠. 뭐 ISM 제조업 지수 몇 이상은 좋고 몇 이하는 나쁘다. 뭐 이런 접근은 오히려 그 지표를 모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데이터는 어떤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 자체가 어떤 정답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데이터와 정확히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내가 추론하는 연습을 갖는 그 연습을 하는 게 매우 투자하는 사고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드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건 설문조사로 하는 거 심리이니까 그 어떤 절대적인 수준을 사실 생각하는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어쩌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느냐 떨어지느냐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최근 어떤 것 예서 같은데요. ISM 예. 제조 지수가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니까 이제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저희 같은 사람 뜯어 본단 말이에요. 잘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배송 시간이 매우 길어져서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배송 시간이 왜 길어졌냐? 옛날에는 이게 배송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얼마나 수요가 많으면 지연될까 해서 좋게 보는데 사실 이번에는 병목 현상 때문에 네. 길어진 거거든요. 예, 원재료제가 잘 안 와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예. 같은 데이터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정확히 보거나 음, 아니면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표가 부용하다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반박해요. 저는 굉장히 유용한 판단의 근거를 데이터에서 많이 찾았기 때문에. 다만 활용할 데이터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예. 자기가 정확히 이해를 하거나 또 자주 활용하는 데이터를 쓰시면 문제가 없는데 많은 분들은 수학 공식처럼 이거 매우 쓰고 싶어 하실 때 예, 예. 매우 그 사고는 위험하다. 예. 초보 투자자들이 좀 실수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 말씀하시고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IHS 몇 이상은 좋고 몇 이상은 나쁩니다. 그럼 점수 1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몇 점 이상은 좋고 뭐 이렇게 판단도 하는데 그런 접근 보면 저는 적절치 않다. 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중요한 지표들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쵸. 최근에는 어떤 지표를 좀 올해 주요하게 봐야 돼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저는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예. 유가랑 왜냐면 유가가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건 이거거든요. 뭐 엄청나게 인플레가 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연준의 스탠스를 이해는 합니다. 일시적인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우리가 두려운 건 뭐냐면 결국 인플레의 성격이 혹시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데 물가가 오르는 경우겠죠. 네. 우리 그게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잘 오진 않죠. 단어 쓰는 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가능성은 조금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임금 부분 코스트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뭐 연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평균 물가 목표들을 통해서 용인할 것 같은데 그 용인하는 동안에 그게 자극하는 게 그쪽이라면 그 징후가 요새 서서히 기업들에는 조금씩 나오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계약을 잘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트가 좀 안정될 때까지. 그래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제가 그 촉발점이 유가일 수 있기 때문에 유가를 좀 유념해서 보는 거죠. 유가를 유념해서 보신다. 왜냐하면 올해 유가 70불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조용히 지금 70불이면 넘었어요.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보는 거는 누가 뭐래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결국 서비스업이 재개되면서 미국 경제가 독보적으로 혼자 갈 것이냐. 그렇게 간다면 그러다 보면 또 미국이 그렇게 가면서 또 세금도 많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 전 세계 이머징도 관심 없고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잘 넘어가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이 그 결과로서 달러가 강해진다면 사실 좀 미국이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면서 동시에 좀 어쨌든 야속하다고 느끼는 게 요새 너무 트럼프건 바이든 별 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 정책 방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좀 순하냐 거칠게 하냐 이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락 프로 나와서 얘기하냐 진지하게 다큐멘터리 프로 얘기 나가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철저하게 자국 이주를 가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올지 그게 결국 결론적으로 달러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안화라든가 그래서 환시장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어쩌면 금리나 이런 건 좀 뒤따라오는 형태의 변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 올해는. 그래서 그걸 좀 중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두에 처음 얘기 드렸지만 한 1년 동안 투자해서 상승장 보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남들이 이제 상승장 보면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1대1로 딱 만나가지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뭐 1대1 만나는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어느 날 제 아들 친구들이 온 거예요. 코인도 얘기하고 수리 권하기를 한 잔씩 했는데 아버님 뭐더니 아르 가해도 하고 돈을 모았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야 헛소리 말고 돈이나 모아 일단. 아버지가 좋은 기회가 오면 내가 얘기해 줄게. 좋은 기회가 뭡니까? 제가 그날 뭘 했냐면 모든 자산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팔사를 사는 사람들, 수요 공급을 설명한다면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 측이 좀 신경 안 쓸 때, 그럴 때가 항상 매도 우위 시장일 때가 기회였었지. 매수 우위 시장은 기회였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뭐래도 우리가 작년에는 굉장히 매도 우위 시장이 왔을 때 기회가 왔었던 것 같고요.
매수 우위 시장이 한번 연초에 방에 왔다가 네. 지금은 막 서로 부닥치고 있죠. 근데 개인들은 굉장히 매수 우위 시장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 매수 우위 시장도 맞는데 너무나 특정 종목에 몰두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대표 기업들에 너무 몰두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큰 사이클마다 우리 사람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기억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00년대에 보면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서로 보완적인 관계일 때는 네. 조선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네. 보였었고 예. 또 심지어 중국이 한참 소비 분야에서 아모레퍼시티가 샤워정. 그렇죠. 뭐 그것도 있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주식이 굉장히 히트쳤던 2015년도 있었죠. 예. 그때마다 동일하게 PBR로 보면은 8배, 9배 갔었거든요. 10배 이상을 못 넘어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의 주식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그때 유행하는 거에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수요 측이 좀 무시할 때 시장을 좀 뭔가 너무나 주식 얘기를 하지 않을 때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주식시장 200년 역사에서 배운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이럴 우리가 주식을 크게 돈 먹을 때는 위험을 안고 있어 보일 때가 기회가 있었지 위험이 적어 보일 때는 기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조금 초보 투자자라면 지금 조금 종잣돈부터 일단 모은 다음에 그 시장을 봐야 될 때.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그럴까요? 예. 제 아들 친구들한테 네. 했던 말이 너가 지금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다면 모아라. 아쉬우 좀 나중에 슬픈 뉴스를 들었는데 결국 코인 투자를 해서 굉장히 네. 아픈 네.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도 네. 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예. 뭐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약간 뭐 초보 투자자들이 네. 약간 시장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좀 주식을 사보겠다. 뭐 그러면 어떤 주식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이제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뭐 좀 시장도 보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뭐 하나 좀 사두고 보면 그래도 주식시장 보는데 좀 도움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되게 이제 제가 아까 가져온 게 첫 번째 뭐가 올려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서 얼마나 상방향으로 크게 열릴까 순간을 많이 고민들 하세요. 얼마나 많이 열릴까.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올라갈까,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업사이드 포텐셜 고민하는 훈련보다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어떻게 제한할까 훈련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바라볼 때 내가 여기 사도 잘못돼도 어느 정도 될 것이야. 근데 이걸 보통 차트에다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 정도 있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산업 그런 걸 좀 비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그 주식을 사기 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분기 반기 보고서를 좀 보는 습관을 좀 갖는 게 주식절 직접 하실 거면 제가 정말 그 창피하게도 저도 이걸 보게 된 게 한참 지나서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보기가 편리해졌거든요. 다트 시스템 해가지고 금감원에서 딱 공시 시스템을 운영해서 뭐 정말 편합니다. 쉽게 볼 수 있죠.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보시다 보면 그 기업이 어떤 영역을 가져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식자의 어제 시작이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 성장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파스타집을 차리는데 물론 로케이션도 매우 중요하고 가게를 얻는데 얼마의 돈을 빌려오냐 조건들도 중요하고 뭐 로케이션 뭐 거시경제 환경이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파스타가 맛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이죠. 요리사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기업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그 증거거든요. 막대 그래프, 막 엄청난 복잡한 그래프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적을 보는 습관을 소위 분기,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좀 공부해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보다 보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되게 제한된 기업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그게 7, 8천 원 있었는데 어떤 기업이 대략 그 회사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현금으로 보면 13,000원이 돼야 되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맨날 7, 8천 원 있는데 맨날 똑같은 말 했던 사람들 주식이 원래 그런 주식이다 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식이 확 좋아졌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언제 이게 확 올라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다운사이드를 있으니까 적은 주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지. 네. 저 위에서 그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제가 정말 개인 투자 제 주위에 있는 뭐 지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는 항상 이걸 강조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식 주가 오르는 건 어쩌면 너무 쉬운 투자법이고 이렇게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걸 보려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반기, 분기 보고서 이런 걸 보면 좋겠다. 캐시플로우를 봐야 돼요. 순연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윤지호 이베스트 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조선일보 머니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추라는 게 추론이라고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카미 아스토의 책에서 제가 읽고 난 뒤에 항상 제가 투자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데요. 추라는 거는 상상하는 힘이죠. 그거와 저희 론이라는 건 논리입니다. 상상하는 게 논리적으로 어디서 부합되는 걸 계속 하시다 걸 추적하시다 보면 누구나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방현철 박사님이 머니머니를 함께 하시다 보면 그런 추론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으실까 저는 확실하게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시장이 자본시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그런 투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